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벌써 5번째나. 예, 너무 순간적으로 4번째인가 막 헷갈려가지고 예, 벌써 5번째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또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숙입니다. 자, 5번째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또 대표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간단히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표님께서는요, 이 40세까지는 정치 활동을 좀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07년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오롯이 3명의 직원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해외 직판으로 일본의 명함과 스티커 등을 수출하셨고요. 2017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서 230억에 달성을 하셨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해외 직판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직판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좀 나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티쿤 글로벌 김종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 너무나 그 많은 그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이 해외 직판과 관련된 어느 분께서 보내주신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오. 평소에 이 해외 직판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좀 아리까리하더라고요. 아리까리가 뭡니까, 대표님? 공중파 아니니까. 알쏭달쏭. 그래. 알쏭달쏭. 네. 예, 아주 알쏭달쏭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고 정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해외 직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그게 비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날카롭게 네. 이렇게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렇게 초대한 우리 출연자들하고 미리 뭐 대본을 나눠드린다든지 미리 호흡을 맞춘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궁금한 거 저희가 스터디에서 다 준비해서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김종박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다 벗겨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네. 계시는데 이 티쿤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요즘은 회사를 만들거나 네. 웹사이트를 만들 때 먼저 두 음절로 된 걸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뜻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옥션, 티몬, 쿠팡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아무 예. 뜻도 없는데 외우기 쉬운 걸 먼저 택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음절어는 너무 많아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네. 누가 쿠팡 이거를 바꾼 것 같아요. 어쩌면 큐텐 이걸 바꾼 것 같은데 티쿤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근데 티쿤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영어로는 TQOON이거든요. 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티쿤이라는 이음절어를 찾아놓고 나중에 뜻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라는 도메인을 정해놓고 뜻을 뒤져보니까 마침 희한하게 히브리어로 티쿤이라는 단어가 불완전한 세계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무역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티쿤이라는 우와. 도메인을 쓰고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네,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파이로 모니터 이거 잘못했는데 그럼 이름이 네. 두 글자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 너무 훌륭하죠. 파리로는 이미 그 자체로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니까 정말 좋은 도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티쿤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 이름인 것 같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럼 이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놀랬던 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30대 후반까지 정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다 이 정치를 하시다가 사업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60년생이고 이제 뭐 굳이 대학으로 따지면 79학번입니다. 네. 79학번의 세대라는 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때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40살까지 계속 민주화 운동, 뭐 진보 정당 활동을 준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정치하고는 기질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40살 때였는데 정치를 하면은 생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너무 힘들어지고 해서 일단 이제 생업을 했어야 됐고 또 생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이 40살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하게 된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뭐 기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같이 꿈을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씀하시면 안 네. 되는데 그렇죠? 진짜 뭐 이제 기업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사실 회사 사회 경험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본 경험이 네. 없는 거죠. 직장 돈 생활을 벌어. 해본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기술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해외 직판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히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돈이 많았거나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면은 다른 분들이 따라하지 못했겠지만 저 자신이 기술도 자본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봤으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하지 않게 들리는데 당시엔 좀 생소했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해외 직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전에는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역직구라는 단어가 아, 있었어요. 예, 역직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 예. 직구의 반대니까 역직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수출의 반대말이 역수출이라는 것처럼 어색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 직구의 반대말은 해외 직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 직판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해외 직판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걸 연장시키면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행위 이게 이제 해외 직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딱 차분차분 들어가 보고요. 일단 그런 해외 직판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2007년도죠. 이게 2004년부터 했었고 네. 2007년도에는 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티쿤 글로벌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일본을 상대로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해외 직판을 하려면 언어를 조금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언어가 1어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전 이제 회화를 하는 수준은 못 돼요. 그리고 고급 1어를 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본어에는 워낙 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이제 한자를 배웠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또 일본어 웹사이트를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있었고 또 누구나 다 한국 물건을 일본에 팔면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조금 알았던 것 말고는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시장 조사를 했다거나 어떤 그 경험에 의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러할 줄 알고 한국보다는 일본 시장이 클 것 같으니까 약간 조금 허무한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시작이 건가요? 누구나 허무한데.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물건을 팔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거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야 되지만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서 무역회사를 한다든가 오포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수출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 쉽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시대에는 이미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예요. 이미 옥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역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이 활발해지는 시대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전자상거래 분야 쪽에는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수익 창출이 됐던 그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뭐 사업을 하자마자 흑자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언제쯤 흑자가 됐나요? 저는 좀 천우신조라 그럴까? 네.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네. 인쇄물을 일본에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팔자마자 매출이 정말 빨리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를 보통 2,300엔에 팔았는데 저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아, 엄청 싸네요. 근데 한국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그 당시에도 4,200원이었거든요. 엔화로 따지면 420엔이었어요. 420엔에 떼서 980엔에 파니까 사실은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사줬고 매출이 급성장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자본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제가 5명, 3명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니까 5명이 됐어요. 근데 1년 뒤가 되니까 18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 명의 인원이 늘어나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세금 이런 걸 다 따지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4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10명이 늘어나면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4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거의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한 2, 3억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는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매출이 올라가려면 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뜻밖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자금 요유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저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상 유례 없는 N고가 시작이 됐어요. 그 N고만으로 거의 환차익으로 거의 한 50억을 우리가 벌었어요. 그걸 갖고 투자한 게 80명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럼 돈을 만드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티쿤이라는 플랫폼이 그거는 이제 좀 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좀 자금을 예, 이제 모은 일단 거죠.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운이 좋으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이 좋으셨네요. 예,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았죠. 예. 예. 그 운을 바탕으로 어쨌든 네네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거고 일본 시장에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죠. 네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요. 그 티쿤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그렇고 다 좀 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네, 어떻게 우리 그렇죠. 김종박 대표님을 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원래 기업
기업을 분석한 사람들 얘기가 그 네.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장한 기업의 90%가 운이라고. 아, 진짜 그 맞는 아.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뭐 잘난 척 한 것도 없고 또 힘들어졌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아유, 참 타고나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본 시장을 상대로 좀 이제 명함이나 인쇄물을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직판 대행업을 좀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언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명함, 스티커류의 인쇄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수막을 또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잘 되는 네. 거예요. 아유, 하는 거 그래서 손만 대면 다 잘 되시는 거예요. 공기간판을 팔았어요. 네.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치를 했었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방식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으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가 닦아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만 갔었는데 다른 분들도 갈 수 있게 우리가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든 거죠. 지금 팔로 개척을 좀 해주신 거네요. 팔로 개척이라기보다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가는 길과 그 길을 이용해서 가면 다른 분들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였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우리만 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길을 닦기 시작한 건 2014년, 15년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쉽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신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해외 직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티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티쿤과 함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일본의 쇼핑몰을 열게 되면 그 쇼핑몰은 일본 소비자가 봤을 때 혹은 이용했을 때 일본에 있는 토종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라고 인식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든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가는 배송 기간이든 배송비든 이런 면에서 거의 일본에 있는 쇼핑몰하고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현지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할 때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뭐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좀 들어가 보고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국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과정이 먼저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호스팅 업체 뭐 카페24라든가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티쿤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쇼핑몰을? 티쿤도 카페24처럼 호스팅업을 하는 거죠. 호스팅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외로 가는 항공편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결제 수단을 모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반품 서비스도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티쿤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팅업 플러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일단은 간단하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판매된 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요. 네. 최고는 8%, 그러니까 최저는 3%까지.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제 그 시스템 세팅비로 100만 원을 받는데 뭐 100만 원은 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것도 안 받으면 사실은 진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서로 피해가 생기니까 받는 것뿐이고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까지 그러게요.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아니 왜냐면 예. 그 오늘 우리 김종박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사업자가 돼서 한번 가상의 사업자가 돼서 한번 이렇게 예. 차분차분 좀 예. 풀어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김종박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요. 네. 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네.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티쿤을 이용해서 이제 해외 직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한 5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쇼핑몰을 만들려면 네. 자기가 직접 만들든 네. 카페24 같은 호스팅업을 이용하든 네. 일단은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웹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24를 쓴다고 하더라도 웹 디자이너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 때도 필요한 인원은 웹 디자이너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국내에서는 카페24 통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티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때 웹 디자이너가 일본어도 할 줄 알면은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본어 할 줄 아는 웹 디자이너. 그 웹 디자이너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를 때 일본어 원어민자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다 해봤고. 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 지휘자 1명, 네.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 1명, 그 다음에 원어민자 1명, 이 3명이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그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세분화 시켜볼게요.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인가 네, 인력이죠. 웹 디자이너 네, 네. 혹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요게 일단 세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웹 디자이너 1명하고 그 원어민자가 힘을 원어민자죠. 합쳐서 일본어를 원- 할 줄 아는 예, 한국 예. 사람이 아니라 예, 일본인. 원어민자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일본어 홈페이지. 이제 그 인력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세팅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것. 한국에서도 쇼핑몰 만들고 나면 마케팅 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마케팅하는 거라서 차이가 없어요. 그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주로 지금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네. 리스팅 광고잖아요. 네. 검색어 광고. 네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하는 게 리스팅 광고잖아요. 그 리스팅 광고를 일본에 있는 일본 구글과 일본 야후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리스팅 광고고 두 번째는 리타겟 광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무슨 청바지라고 검색했더니 청바지 살 때까지 계속 청바지 배너가 나오잖아요.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걸 리타겟 광고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광고 기법이 마케팅 기법이 SEO 광고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유료 광고하는 건 아니고 네. 쇼핑몰 컨텐츠를 아주 잘 구축해서 유료가 아닌 분야에서는 상위에 나오게 만드는 기법. 이것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배너 광고, 네. 그다음에 메일링 광고 이런 이게 대표적인 웹 마케팅 방식인데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홍보 어떻게 할 거야 물으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게 그거거든요. 리스팅 광고, 배너 광고, 이메일, SEO. 똑같아요. 일본도 순서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 다만 하나. 그러니까 원어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5가지 뭐 얘기할 것도 없네요. 딱 2단계네요. 그렇죠? 인력과 홈페이지가 마케팅.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반은 광고하는 거. 네네. 그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건 원어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고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나라 대상이 일본이신 거예요? 다른 나라도 혹시 있으신 건가요? 싱가포르에 진출했다가는 실패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조차도 네. 한 나라를 개척하는데 최소한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못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게 사실 나라마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을 거두셨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이제 하신 상태인데 그럼 그 나라별로 좀 시장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너무 작더라고요. 550만 명을 놓고 이 마케팅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각 나라마다 어떤 물건이 확실하게 팔릴지를 정하는 게 무척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나라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까는데도 한 3억에서 5억이 들지만 네. 신규 아이템을 갖고 나가는데도 2,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이제 재정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지. 뭐 나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을 개척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렇지 관점에서 그럴까요? 일본 상품이 너무 좋아요. 맞아. 그다음에 동시에 기반 좋아요. 시설이 한국보다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본으로 진출해서 성공한 회사를 찾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티쿠는 어쨌든 성공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럼 혹시 좀 요새 뭐 각광받고 있는 나라들이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한데 그럼 그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뭐 일본이든 뭐 싱가포르든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그 예를 일본으로 나갈 때 좋은 거는 네.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일본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은 일본에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진국에.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선진국 참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그렇지만 뭐 굳이 따지면 선진국 쪽으로 나가는 게 좋고 동남아가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동남아 쪽은 주방용품, 패션용품, 화장품, 애완용품, 네. 공구, 악기 이런 류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게 유리한 상품을 데리고 나가는 게 가지고 나가는 게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해외 직판을 하겠다. 근데 나는 베트남에 가고 싶어. 네. 근데 아직 베트남은 안 되시는 거죠? 베트남도 돼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내가 열어드릴 수 있다. 베트남에 팔고 싶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 길은 뚫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지는 않으시지만 곧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원한다면 도움을 제공할 줄수 수 있는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나라는 전혀 없어요. 다 만들면 돼요. 문제는 그분, 나가려는 그분이 나라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일본은 조금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전 베트남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도로는 깔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면 팔 수 있어. 그 티쿤이 길을 확실하게만 열어주면 나는 팔 수 있어. 이런 분하고 만나면 우리가 길은 뚫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베트남에 어떤 물건이
실제 어떤 물건을 실제로 팔 수 있는지까지는 우리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이 좋으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사실 국내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는 잘 됐던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찍 시작한 업체들은 성공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쟁 상태가 정말 포화예요. 맞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일본이나 뭐 말씀하시는 어떤 베트남이나 이런 쪽도 지금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쇼핑몰끼리는 경쟁이 이미 격심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쇼핑몰은 없다는 거죠. 신기하게 지금 한국에 진출한 일본 쇼핑몰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쇼핑몰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 진출한 중국 쇼핑몰을 찾기가 힘듭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한 쇼핑몰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쇼핑몰 중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제대로 진출한 쇼핑몰이 제가 봤을 때 100개가 절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로 파는 거는 여전히 경쟁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 이제 결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그 우리 이제 쇼핑몰이 되겠죠. 해외 직판 업체들. 또 있겠지만 그들과의 경쟁보다는 사실 일본 업체들 이미 그쵸. 자리 잡은 일본 쇼핑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확실한 제품들이 특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속성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역은 이 나라에서 비싼 게 저 나라에서 싸거나 네. 이 나라에서 싼 게 저 나라에서는 비싸거나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저는 명함을 팔 자신이 없어요. 기계도 없고 자본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무주공산이에요. 경쟁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가 한국 안에서는 경쟁이 극심해요. 네. 그렇지만 일본이든 미국이든 심지어 중국에까지 한국 플라스틱은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나라에는 그런 상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만이 가지는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일단은 그 나라의 특성도 알아야 되지만 아이템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해외 직판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현재 그 형성된 시장 사업자들보다 월등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전제가 되네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완전히 초보자인 분들은 실망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제조자나 네. 기존의 판매자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내가 파는 이 물건이 일본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매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옷도 저는 옷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옷을 보여주면은 옷을 파는 분은 이거 얼마짜리 딱 안단 말이에요. 가방 파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판매하는 거는 초보자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는 분들은 그 시장을 정말 잘한다고요. 내가 베트남 팔면 안 될지 그걸 모르면은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초보자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다기보다 초보자들은 어차피 국내에서 안 하던 분들이니까 좀 어렵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도 수십만 명의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그쵸. 이분들이 나가는 게 더 급한 문제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조금 따로 좀 질문 좀 해드리자고 한다면 어쨌든 일본에서 구매를 했으면 이제 한국에서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매에서 걸리는 시간이나 뭐 배송 이런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항공이 네. 거의 버스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보내는 물건들, 네. 그러니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분들은 물건이 팔리면 포장을 해서 티쿤에 갖다 놔요. 티쿤 물류센터까지만 갖다 놓으면 오늘 오후 3시에 일본으로 보낸 물건을 네. 내일이면 거기다 받아요. 아,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에서 40분만 더 가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이라고 해서 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보내서 일본 손님 손에 쥐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6시간 이 정도면 다 받아요. 그럼 비용도 우리가 1kg에 오사카까지 600엔에 보내거든요. 네. 항공 운송료와 일례 배송료를 포함해서 600엔에 보내는데 600엔에 보낼 때 배송비 500엔은 일본 손님으로부터 받아요. 아. 왜냐?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물건값 27,000원에 송료 2,500원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건값 안에 숨겼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일본도 똑같다는 거죠.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을 받아요. 우리는 1,000원만 보태면 24시간 안에 일본까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티쿤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국제 물류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까지 보내는데 7,500원이면 2박 3일 만에 손님 손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00원, 뭐 3,000원은 이미 인도네시아 손님한테 받아버렸으니까 송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니 명함 하나에 얼마 받는데 그 항공 운송료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질문해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게 다 해결이 된 게 현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뭐 일본이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해외 직판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해요.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창업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이 해외 직판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전통적인 무역하고 네. 그 해외 직판, 그러니까 온라인 해외 수출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바이어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바이어가 물건을 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상거래업은 그 속성 자체가 중간 상인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최종 소비자를 다 발굴해야 된다는 게 전자상거래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미디어에서 해외 직판이나 온라인 수출은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돈 없이 할 수 있는 예.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청년 창업, 뭐 소호 창업 아이템으로 쇼핑몰을 얘기하는데 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제품도 고객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은 고객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CEO가 먹고 살아야 되고 웹 디자이너가 먹고 살아야 되고 원어민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어민이 3명이서 먹고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비는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66개 전상점, 인터넷 쇼핑몰을 일본에 진출시켜 봤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 2년 걸리더라고요. 아, 2년.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흑자를 데까지. 내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흑자가 난다. 전자상거래업.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내에 흑자 난다 그런 거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너무 실망스럽죠. 2년이나 내가 기다려야 돼. 근데 사실은 2년 안에 흑자 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해외 직판은.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 2년 안에 흑자가 난 상태에서도 경쟁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전년도 동월 대비, 전년도 같은 달 대비 매출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년 투자해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그 일보다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어려움은 손님을 모으는 비용,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제일 큰 약점이고, 제일 큰 장점은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볼 만한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2년 정도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2억 정도의 준비 기금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무자본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해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말을 많이 했어요. 뭐냐?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드물고 혼자서 해서 성공한 사람 없다고요. 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 2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만약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광고 말씀하신 그 광고나 마케팅 쪽에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전자상거래업은 네. 대체로 3개월을 딱 해보면 이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해외 직판은. 왜냐하면 광고를 했을 때 막 전단지 뿌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보면 몇 명이 들어와서 사는지 이게 보이죠.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3개월 딱 해보면 야 이게 된다. 안 된다가 판가름 나고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투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네.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대략해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쇼핑몰을 만드는 데까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려요. 네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초기 3개월 운영하는 데까지 네. 그때까지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 투입한 게 쇼핑몰을 만들고 초기 3개월까지잖아요. 그때 광고비는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 정도만 써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탐색하는 거죠. 아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3개월간. 된다고 여겨지면은 돈 무조건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수익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데까지는 2년에서 3년. 그렇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보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뭐 3, 4개월 안에 대충 더 투자할지 아닐지를 좀 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예요.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인건비라고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현지 원어민을 일단 고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좀 고용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거기서도 약간 이제 전자상거래업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장사가 조금 되면 무조건 3명에서 5명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웹사이트 올렸어요. 고객 전화 오면 전화 받죠. 네. 뭐 클레임 걸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물건 검품해야죠. 검수해야죠. 그다음에 배달해야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무조건 시작하면은 혼자서 못 해요. 3명에서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3명 중에 1명이 원어민인 것뿐이지 원어민을 따로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원어민자가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채용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한국에서 해도 누군가 고객 응대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밖에, 그러니까 계획 밖의 인원이 아니고 어차피 한국에서 쇼핑몰 하거나 일본에서 쇼핑몰 하거나 똑같은 인원이 들어간다 있는 거고 일본어든 뭐 베트남어 원어민자든 저는 될 수 있으면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말고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을 뽑으라고 강력하게 권해요. 왜냐하면 일본어
일본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 원어민자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그 나라 사람들의 감각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사이트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조차도 정말 일본 감각에 맞는 사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인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런 자잘한 차이가 결국은 성패를 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과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뽑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고객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 고객이 전화한 걸 받고 이걸 우리 판매 전략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원어민자를 뽑아라. 이렇게 근데 강력하게. 한국에서 일본인 원어민자를 채용하려면 괜히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임금의 차이가? 실제로는 한국에서 일본 원어민을 구하는 기업은 없어요. 왜냐? 한국 기업들은 다 그러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서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어민 수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딱 입사할 때 희망 연봉을 적으라 그러면 일본 원어민들이 제시하는 희망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은 거예요. 낮아요?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아, 뽑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아요. 놀랄 정도로. 반전인데요, 이건? 저는 한 1.5배 더 줘야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뽑지 않아요. 맞아, 뽑는 데가 그러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안 때문에 뽑죠, 일본어 잘하는 사람. 원어민.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 제1교포, 그다음에 유학생, 한국이 좋아서 온 분들 이런 분들을 뽑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급여 자체는 되게 낮은데 뭐 당연히 한국인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죠. 네. 같은 이제 어쨌건 구성원들이니까. 아주 더 높이 한국인보다 높이 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달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정말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도 이거를 요구하지? 이럴 정도로 낮아요. 아, 그래요? 아, 참. 저는 행복한 거구나. 한국에서 돈 받는 게. 아니 일본 가면 또 달라지니까. 근데 네. 요새 대표님이 그 대학교하고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직접 해서도 너무 장사가 잘 됐고 또 다른 분들이 일본에 진출하는 걸 도와준 거죠. 도와줬다기보다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잖아요. 정말 장사 잘 하셔요. 근데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왜 많지 않냐면 2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이 잘 된다 그러더라도 해외 직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근데 2억을 들여서 해보라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겁나죠. 네. 아, 저도 겁나요. 네. 저도 진짜 2억을 또 투자해 너무 겁나서 10몇 년 동안 제가 오픈한 사이트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2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인건비예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래서 이것도 우연이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학생들이 학교에는 웹 디자인 할 줄 아는 학생도 무지 많고 그렇죠. 외국인 학생도 무지 많은데 우리가 해외 직판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결합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 직판하고 있는 분들은 네. 일단 뜻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그 대학교에서 웹 디자이너 1명, 그다음에 운영 책임자 1명, 원어민 1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기 세팅은 분명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학생들을 쓰는 거는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대학의 지원을 받는 건 좋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실전 실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외국어도 쓸 수 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산학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구도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지자체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한 대학교 안에서도 여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기업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나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외화를 벌어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좋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네. 만약 제가 명함을 팔아서 100억을 팔았다. 네, 그럼 누군가 100억을 못 판 거예요. 그렇죠. 그 명함을 하나 만들 걸 두 개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것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라스틱 용기를 국내에 많이 팔았어. 네. 그럼 국내에 누군가 못 판 것뿐이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외 판매는 국내 그 누구도 손해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물을 일본에 200억 판다. 그러면 150억 정도를 한국에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 급여, 그다음에 종입하시는 분들, 인쇄기 돌리시는 분들, 뭐 하여간 산발이 아저씨, 산발이 아저씨. 그다음에 트럭 가지고 네. 부산까지 가잖아요. 네. 트럭 운전 기사들, 그다음에 부산에서 하역하시는 분들 정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좀 간절한 소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또 더 네. 나라를 확장하실 거고 또 사업도 확장해 나가실 네.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느껴지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 직판 자체를 거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겠다는 해외 직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어려운 거고 제일 절실한 유통업자나 제조자들도 모르는데 네. 관에서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은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려면 2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억만 대주실래요, 대표님? 1억 9천까지 되죠. 1,000만 원은 우리 김정박 대표님한테 투자 받으시고 1,000만 원은 제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 대표님이 저 1억 9천만. 아니 진짜 하면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좀 이게 실무적인 얘기인데 네. 아예 진짜 없는 사람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네. 그 1년 지나면 청년 창업 자금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쓸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뒤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뒤를 생각하면은 자금 만드는 방법은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뭐 정부에 돈 빌려 달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자금은 많아요. 소상공인 지원 자금, 뭐 청년 창업 자금도 있고 여성 자금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자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약간의 개척자시거든요. 그렇죠? 해외 직판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막 하게끔 권유하시고. 근데 사실 일이 힘든 거거든요. 선구자라는 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뭐 힘들 때 일이 뭐 기분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정 관리를 하세요? 저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그 작년부터 이미 전자상거래업을 해보면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네. 이미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업자들에게 3천만 원 이미 흑자가 나는 수준이고요. 유통업자들에게는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이거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때예요.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이미 15개 쇼핑몰이 월 평균 3천만 원을 넘은 거예요. 저는 약간 속도가 느린 게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정말 재밌잖아요. 네. 티쿤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런지. 제가 알기로 요새 그 명함 사업부를 거의 1,000억 가치로 매각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요즘 그런 스트레스를 좋은 안 일이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네요. 요즘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안 받으시는 거 왜 아니에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대표님.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 5년 됐어요.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해외에 직판할 수 있도록 돕는 일 한 게 5년 정도 됐는데 네. 이미 작년부터는 성장한다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인쇄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어떤 면에서는 뭐 1,000억 정도에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실체가 뭐냐면 우리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이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월 10억 매출을 만드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도 잘 하지 않아요. 네. 그 명함, 스티커, 현수막의 제조 원가가 사실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말고도 저희끼리만 나갈 아는 나라가 걸로요. 그럼. 그러니까 마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인쇄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쇄 명함.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업이고 그쵸. 우리 모든 재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보다 너무 훨씬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합치자. 이거를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만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하던 인쇄업을 다 가지고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됐죠. 뭐 1,000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만들어낸 매출의 13%를 수수료로 받는 거로 했어요. 네. 근데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장 현금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그런 이제 가치가 미래 가치를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평가를 해준 그러니까 이제 건가 봐요. 현찰로는 어쨌든 그 200억 정도를 받는 거로 했으니까 실제로 1,000억이 되죠. 근데 뭐 현금은 없어요. 현금 주고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1,000억이 현금이 생각만 해도 2억은 우리 대표님한테 빌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이 현재 기준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뭐 사업이나 뭐 그런 준비해 두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동남아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만 중국, 인도까지 포함해서 4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네. 여기는 시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이 강자잖아요. 네. 정말 물건이 좋아요. 이 동남아로 나가는 게 너무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기업도 온라인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기업도 우리식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진출을 빨리 하자 같이.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꿈이에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 동남아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을 동남아에 판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엔 그것도 고정관념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제가 안 우리가 되는구나. 1970년대나 80년대 때 일본의 테이프 레코더, 네. 카메라 네, 이런 거 가지는 게 직장인들의 소망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경제력 차가 지금의 한일 경제력 차보다 컸었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물건들, 미국 물건들을 엄청나게 샀었잖아요. 네. 지금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한국에 팔기는 정말 힘들어요. 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물건은 여전히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K-팝, 그다음에 화장품, 네. 의류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가난한 구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남아 이게 무한한 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창 개발 도상국가라고 하죠, 보통. 지금 막 한참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김종박 대표님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해외 집판이 무엇이고 정말 해외 집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 이제 김종박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어떤 것이든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대담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일본으로 나가거나 인도네시아로 나갈 때 비행기 값이며 혹은 이제 걸리는 시간 이런 걸 걱정했는데 이미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것하고 일본의 쇼핑몰 운영하는 것, 미국의 쇼핑몰 운영하는 것, 영국의 쇼핑몰 운영하는 게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려면 못해요. 그렇지만 이미 티쿤 같은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노하우를 다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네. 정말 독특한 내공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또 출연하시죠? 네, 6번째 손님이십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또 제가 해드릴게요. 네, 세븐스톡의 송영봉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께서는요, 1998년도에 처음 창업을 하셨고요. 상장 예정 기업 전문 컨설팅 시장을 개척해서 현재 동일 분야의 1위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이기는 투자법을 적용해서 수백 %에서 수천 %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저희 다음 시간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하니까 꼭 작별 인사가 그러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